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뜻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EBS 초대석 올 1월 한 달은요, 우리 교육이 달라지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오늘 첫 주에 모신 분은 국내 교육 전문가 최고 두 분을 모셨는데 이 두 분이 또 부부이십니다. 네, 동국대학교 조옥혁 석좌 교수님 그리고 HD 행복연구소의 최성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조옥혁 교수님은 교수님들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전공은 근데 공과대학 교수였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다가 교수법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공대 교수도 교수니까 교육자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그래도 것이고. 대부분 교육학자들이 그런 거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그냥 그들이 이제 발견한 좋은 교수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네.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최성애 소장님은 HD 행복연구소. 네. HD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단 휴먼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인간 발달도 있고, 또 요새 텔레비도의 고화질이라고 하잖아요. 하이 네, 데피니션 네, 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과 땅, 뭐 여러 가지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네, 한단, 예, 한단이라는 Hope and 뜻들, dream. 호프 앤 드림도 있고요. 희망과 꿈. 네, 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내셨어요? 이 HD를 붙여야 되겠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 가면 이런 일을 하자 하면서 많이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산책하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우리가 희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프라는 그런 뜻, 그런 그 이름이 들어가고 또 꿈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한 20여 년 계신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그 미시간 공과대학에서 최초로 최우수 교수상을 2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조교수 전임 강사 때 한 번밖에 못 받고 아하. 그러고 난 다음에 테뉴어 받고 난 정교수 후에 때. 예. 거기서 또 한 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2번 다 받는 것은 드물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건 다 받으셨군요. 그런 사람이 역대 하나도 없었고요. 예, 제가 처음. 원래 그럼 가르치는 무슨 그런 탤런트 재질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관심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호응을 해줄까? 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확실하게 배워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교육학자나 누구한테 과외 받으신 거 없고요? 교육학은 아니지만은 예. 교육학은 심리학의 일부니까. 물론이죠. 제 과외 선생님은 있었던 셈이에요. 누구죠?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일부러 꺼낸 질문입니다. 예. 이제 시대가 변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변하면 인재상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 교수께서는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계신데 기본 요소가 뭐죠? 뭐 크게 본다면은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 그렇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초는 하나 튼튼하게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창의성이에요. 예. 그래서 창의성은 리더십과 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집단 지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집단 지성. 예. 예. 천재들마다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네. 집단을 이루어서 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예. 성격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남하고 융합을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팀워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 자기가 아무리 전문성과 창의성이 뛰어난들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을 해내게 도와주는 능력이 인성이란 실력이죠. 인성도 실력이다. 그렇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실력이죠. 성격과 그냥 성품이 아니라 실력의 하나다. 예, 예. 전문성, 창의성, 인성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성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알아야 된다 이건가요? 일단 기초적 내용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서 뭐 융합한다고 뭐 기술도 조금 공부시키고 인문학도 조금 뭐 섞여서 하는데 그거는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기술 하나만 평생 공부하더라도 최고 전문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찔끔하고 저거 찔끔 한다고 해서 융합적 전문가 된다? 천만의 말씀. 아마 어중이 떠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분야에 전문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뭐 공학을 하시던 또 이공계 출신들한테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자연과학의 법칙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융합이라는 것을 꼭 합학적인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머리의 이치와 논리 그리고 가슴의 이치, 심리 이것이 합쳐진 상태. 그것이 최고의 융합이다. 다시요. 머리 이성과 감성의 합, 아, 논리와 심리의 합, 예. 머리의 이치와 가슴의 이치가 합쳐진 것이 가장 훌륭한 합리적인 융합 세계죠. 머리의 이치와 가슴의 이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 박사님이 좀 도와주시랍니까? 우리가 그 머리로 보통 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이성 논리 합리 또 그다음에 이제 이미 배운 거에 대한 어떤 기억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그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IQ나 뭐 두뇌 지능 지성 뭐 그런 데 아마 속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차갑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하고 더 새로운 것을 정말 만들어 나가려면은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적인 세계와 같이 잘 조율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공산품을 만들건 아니면 뭐 작품을 쓰건 어떤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질 때는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그냥 감동을 줬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최근에 그 뇌과학과 생물학의 그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가 감정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았을 때는 세포 차원이나 DNA 차원에까지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감동이 없이 읽었던 책들 그리고 딱딱한 논문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영화 한 편이라도 혹은 시 하나, 소설 하나를 정말 감명 깊게 읽은 거는 진짜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그 가치관까지도 깊은 우리 뿌리 속까지도 달라질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두 이치가 어우러질 때 정말 이제 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이 갖춰야 할 그런 능력을 지닌다. 이렇게 좀 아까 보겠죠. 제가 표현하는 이공계 사람들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인문학적 소용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건 사실 말하면 감성적인 것. 그렇죠.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성능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러죠. 맞아요. 디자인이 바로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공계 전문가가 이런 스마트폰을 디자인하더라도 그런 감성적인 터치가 예, 예. 결국은 승패를 나눕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래서 철학하고 뭐 참선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하니까 그런 멋진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네.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스티브 잡스도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같이 했죠. 처음부터 파트너십이었죠. 그래서 아까 집단 지성의 세계가 왔다. 독불장군 시대는 끝났다. 네.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스티브 잡스도 처음부터 팀워크였지만은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세계적인 창업자들 보시면은 거의 예외 없이 네. 파트너십 팀워크예요. 예, 예. 인재의 요건으로 인성을 꼽는다는 게 참 특징적인데요. 이 인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뭐 그 이전도 그랬지만 교육하면 거의 두뇌 교육, 지능 교육, IQ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외우는 거였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식을 예.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지식 집어넣은 것을 얼마큼 기억하느냐, 암기력 테스트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머리 쓰는 거에 치중한 것이 과거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마음 쓰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 쓴다는 거는 즉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든지 그리고 관심을 주고 뭐 조금 그 흔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예.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머리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 이 하트 브레인 그 심장 두뇌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어허. 예, 공감하고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이죠. 그리고 인성은 역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키워나가는 어떤 이것도 힘이고 능력이라고 봐요. 그게 흔히 말하는 감정 코칭입니까? 감정 코칭은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방법이죠. 그 방법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은 급해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가 이제 예전의 교육이 거의 행동주의에 많이 기반을 했거든요.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때를 쓴다 아니면 막 화를 낸다 그럴 때 보통 부모님들은 행동을 보시고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거든요. 떼쓰지 너 왜 마. 뗐어? 예. 그리고 너 왜 화를 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야단치고 그 행동을 교정해 주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상과 벌을 주고 했는데요. 예, 예. 그 방법은 굉장히 단기 효과만 있지 장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낸다고 하거든요. 네. 감정 코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행동을 보기 전에 감정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주고 수용해줍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는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뭔가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감정을 먼저 받아들여주고 예. 예, 수용을 해주고 나면 네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떤 일로 화가 났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주면 동생이 내가 만든 레고를 무너뜨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든지 예, 예.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데서 느끼는 감정을 자기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이성 논리 합리가 하기 전에 일단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 축으로 나누거든요. 네. 하나는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편안한지 불편한지. 이것을 빨리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자기한테 주는 어떤 신호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마치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GPS를 자기가 갖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 이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예, 이것을 이제 치워놓고 행동만 고치려고 그러면 얘는 뭔가 자꾸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감정, 더 큰 행동을 보이겠죠.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악을 쓴다든지. 근데 이제 감정을 빨리 어떤 일로 그렇게 동생이 네가 쌓은 그런 레고를 무너뜨렸으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
엄마 같아도 화가 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그 막 화가 났던 그 감정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받았으니까. 나는 위험하고 불편해서 뭘 그렇죠. 터뜨렸는데 그렇죠. 나는 그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을 이유가 해결됐다. 받아들이니까 아니 그걸 받아들여주니까 일단 뇌에서도 그 경각심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생이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안을 찾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정도거든요. 답은 자기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일단 두뇌도 잘 작동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역시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 능력 혹은 시야를 좀 넓게 보거나 또는 직관이나 통찰 같은 것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흔히 왜 앞뒤를 못 가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뭐 또 좀 전문 용어로 왜 그 심리학적 안개, 사이콜로지컬 포그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정말 머리로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고학력, 전문직, 뭐 고소득 이런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도 판단도 그냥 서슴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일단 진정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 문제에 그렇게 큰 후회할 만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일이 훨씬 적죠. 문제가 감정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 기분 어때 물어보면은 딱 세 가지 답밖에 안 나와요. 좋아요, 나빠요, 몰라요. 예. 한마디로 흑백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참 불쌍하고 빈곤한 상태죠.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모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인간인데 좋아요, 나빠요, 몰라요. 근데 그 수밖에 없는 이유 아이는 하루 종일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라고만 강요당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이완된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흥분제를 달고 살아요. 어떤 흥분제요? 과자, 설탕, 콜라, 카페인 다 흥분제죠. 그러니까는 아이를 자동차로 비유한다면은 온종일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상태에서 악셀러레이터마저도 꽉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에너지는 엄청나게 낭비하지만은 아무데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엔진은 망가지죠. 아이들이 그 모양이에요. 엄청난 교육열 낭비하고 있죠. 근데 인재가 없다 그러죠. 사실 그 아이들이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문제 행동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가 망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전혀 인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억누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우리 한국에 이 문제가 완전히 심각해집니다. 인재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 행동은 기하학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감정의 분출을 무조건 억압하지 말고 일단은 포용하라 이건가요? 일단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잘. 근데 거기 큰 차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우리가 감정은 수용하되 그 감정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어요. 한계를 보여줘야죠. 한계. 감정은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슬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퍼야죠. 누가 강간 나가면은 내가 분노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 우리가 수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은 옳고 그른 것이 있고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화가 나겠죠. 화가 나는 것은 감정이에요. 당연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행동이죠. 화를 내는 법도 방법들이 다 달라요. 물론이죠. 맞서서 싸우는 거 적절치 않겠죠. 그렇다 해서 물건 집어던지고 막 하는 것도 옳지 않겠죠. 그 대신 너 그렇게 하니까 나 화났어. 분명히 내가 화난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지만은 다르죠,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은 수용하라. 네. 대신에 행동은 교정하라. 수정, 수정하라. 네, 행동은 이제 한계를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주고 그 한계 안에서 좀 더 적절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유연성과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동생이 네가 만든 레고를 무너뜨려서 화가 난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거나 또 애들은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동생 갖다 버려 이러거든요. 동생을 갖다 버리거나 때리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그게 바로 한계를 그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는요 어른 하기 나름이고 아이를 성숙하게 키우려면은 어른이 먼저 성숙해져야죠. 바로 그 점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선 우리 어른들은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나면 어른도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른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거기서 당신도 할 말이 감정 많죠. 코칭하기 전에 이 코치부터 그렇죠.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달라지기보다도 그 감정 코칭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이들에게는 그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수용해 주되 행동에는 한계 안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그리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어른이 부모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는 거, 조절하는 거 이것이 먼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는 그 아이가 화를 낸다 할 때 사람마다 어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니까짓 게 뭔데 어른 앞에서 화를 내 이러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애는요, 어떤 어른 같은 경우는 화내는 게 불편해서 막 과자 주고 사과 주고 막 달래주는 경우도 무조건 있어요. 달래기. 어떤 경우는 부모가 쟤 또 화내.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웃기도 해요. 조그만 게 족가짓게 화를 내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어른마다 똑같은 화나는 장면을 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또 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메타 이모션 초감정이라고 그래요. 초감정. 초감정, 예. 메타 이모, 이 감정에 대한 감정,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또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균형 잡힌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대개는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자기 감정이 먼저 나오게 돼요. 네, 예. 네.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도 예, 예, 예.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마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 실제 사례였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한 숟갈만 먹어라 그러고 뛰어가서 한 숟갈 먹이고 얘는 또 저기 가서 도망가면 또 가서 한 숟갈 먹이고 안타까워서 아이한테 이제 근데 얘는 또 밥 먹기 싫다고 엄마한테 막 싫다고 그러고 엄마는 가서 막 안타깝게 하니까 그럼 아이가 밥 먹기 싫다고 지금 나 밥 먹기 싫어하는 건 아이의 감정이죠. 그것을 그 아이를 볼 때 엄마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한 숟갈만 먹어라 하는 건 이건 엄마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그러니까 모자의 모습을 아빠가 옆에서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네. 굶겨!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아예 굶겨라. 예, 아이들 한두 끼만 굶기면 먹게 돼 밥 있다. 달라고, 먹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굶겨! 이랬을 때 그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을, 이 감정을 보면서 엄마가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당신 아빠 맞아? 뭐 이렇게 이제 또 막 그러면서 둘이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부부싸움으로 있는데.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례를 그 초감정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사연이 있다는 거죠. 엄마도 그렇게 자기가 의식을 하지 못해도,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3번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아주 어렵게 얻었고 거의 30대 후반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얘만큼은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아이가 잘 안 먹고 하니까 자기 오빠가 예전에 굉장히 왜소하고 말라서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걸 보면서 일단은 얘가 뭐 거부를 하든 뭐든 간에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여서 애를 좀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 게 엄마의 아주 간절한 그 초감정이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아빠는 또한 또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밥만 놔주면 막 먼저 먹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먹이면 애가 오히려 더 안 먹는다. 이제 그리고 군대에서 봐라. 돌 씹어도 다 삼키는데 다 소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굶겨라 하는 그 아빠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굶기라 하고 강하게 키워야 된다. 아들은 예, 이런 예. 또 초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본인이 유산을 할 때 아빠가 바쁘다 그러면서
거의 다 돌봐주질 않았던 거에 대한 아이고. 깊은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게 또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신 아빠 맞냐. 얘가 죽은들 당신이 뭐 그 관심이나 쏟았냐. 이런 또 섭섭함과 그런 원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초감정이라는 게 감정에 대한 아이의 감정에 대한 엄마의 감정, 엄마의 감정에 대한 아빠의 감정, 아빠의 감정에 대한 엄마의 감정, 이렇게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 나한테 그러한 그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도 굉장히 더 깊이 연결이 되지만 또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좀 더 바람직하게 잘 키울 수가 있겠죠. 감정을 코칭하는데 네.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렇죠. 또 내가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그 이유인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맞아요. 그렇게 초감정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자면 감정적 행동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든 누구한테든지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어떤 기분이 들어? 그렇죠. 그 감정을 한번 설명해봐. 네. 이렇게 가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안 배우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의 그 수영같이 이렇게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아이의 입장으로 보면요. 자기는 그냥 밥 먹기 싫은데 엄마는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싫어갖고 도망 다녔는데 보니까 아빠가 굶겨 이러니까 얘는 무섭거든요. 그럼 얘의 기분에는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하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얘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또 죄책감을 가질 수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영문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의 초감정을 모르게 되면 그 아이에게도 본의 아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둘 사이에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셋 다 상처죠, 셋 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복잡해지죠. 재미나는 그 연구 하나 소개할게요. 예. 그랜트 연구라고 하버드 대학생들 1940년대 하버드 대학생들을 72년간 추적 연구한 것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중에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가 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욱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극을 받았었을 때 곧바로 감정이 튀쳐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욱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예. 조금만 내가 이렇게 걸렸으면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초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뭐냐 했었을 때 바로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었을 때 곧바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동물 상태다. 이 생각의 여지,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더라도 일단 약간의 뜸을 들일 수 있는 여지를 버려야 되는데 잠깐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6초면 된답니다. 6초요? 예. 6초만 화나는데 6초를 어떻게 글쎄 참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참느냐? 있어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내,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했을 때는 훅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의 상관이다. 그러면 우리 참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인간은 6초 참을 능력은 다 있다. 예. 단 하지 않을 뿐이다. 예. 내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을 뿐이다. 결국은 상대를 누가 됐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군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 정말 아까 같이 막 감정이 자기가 막 화가 끓어오르면 그 육체를 참기가 정말 어려워요. 머릿속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거든요. 물론이죠. 예, 막 이것저것 생각이 나면서 뒤죽박죽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심장 집중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심장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천천히 고르게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고르게 5초 동안 숨을 내쉬고 그래봤자 10초거든요. 예. 그러면 대개 숨 한 번 반만 쉬면 15초 정도 걸리는데 그 15초 동안에 우리 심장은 요동을 치던 그런 패턴에서 안정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스트레스 중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치면 악셀레이터가 막 밟혀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갑자기 이걸 확 스탑을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뉴트럴, 중립으로 놓는 상태로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중화인데 예. 그게 단지 그러니까 5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숨을 내쉬는 그 시점 6초 때 이게 이제 중립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6초만 우리가 참아도 아이에게 혹은 상대에게 관계를 망치는 그런 그 격하고 파괴적인 행동은 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심호흡 한 번이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재미나는 거 있죠. 예. 운동 선수들 당연히 운동 시작하기 전에 다 심호흡합니다. 네. 가수들 다 무대 나가기 전에 다 심호흡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을 다 아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하질 않아요.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할 뿐이다. 예. 특히 그 안 하는 대상은 내가 별로 존중하지 않는 대상들일 수가 많죠. 예. 또 있습니까? 감정 응급 조치 심호흡 말고 또 좀 알려주실 거.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참, 있는데 당신이 이 심호흡함으로써 감정적 중립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예. 실은 사람이 막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에 있다가 갑자기 좋은 감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울증 환자라 그러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장 먼저 감정적 중립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이제 심호흡, 심장호흡 이런 것을 함으로써 가장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제 심호흡하면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거. 감사함. 예. 그거 더 어려운 건데요. 지금 막 상대방이 밉기 때문에 화가 나는 그렇죠. 건데 네. 심호흡 한 번 했다고 그 미운 게 갑자기 감사로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평소에 그게 우리가 이게 정서적인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해놓으면 아이들도 금방 그게 변환이 되는데 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인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감사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장호흡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어른이 먼저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한 게 뭔가를 보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래도 네가 좋은 그렇게 화가 것부터 났는데도 지적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그 지적을 하기 전에 긍정성을 엄마가 어제도 네가 그 엄마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올 때 문을 빨리 열어줘서 참 고마웠고 지난번에 동생이랑 재밌게 놀아줘서 참 고맙고 이렇게 다행하고 좀 긍정적인 거를 먼저 한 5가지만 하면 이것 역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예. 막 부정성이 있고 막 화가 났다 하더라도 일단 진정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을 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른이 먼저 해주게 되면 그리고 그걸 한 2-3번 하게 되면 아이도 금방 이제 이걸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걸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예, 예.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감정적 중립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화가 난 것만 막 속사포처럼 나오죠. 너 어저께도 그랬지. 유치원에서도 그러니까 쫓겨났잖아. 이러면서 뭐 누구도 그러더라. 예. 막 이러면서 꼭 하는 짓이 아빠 닮아서 뭐 이러면서 나쁜 일이 막 나오게 되면 네. 아이들도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크게 감정을 뭐 엉엉 울거나 엄마 미워라든지 뭐 뛰쳐나가거나 이제 이런 우리 조 행동을 교수님 보이죠. 감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었는데 최 소장님이 역시 설명을 쉽게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약만 합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심호흡으로 나의 감정을 우선 좀 정리를 중립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는 걔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좋았던 것부터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야 예. 그가 또 감정이 정리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나의 지적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거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도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되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그 상황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평상시 계속. 미리 그런 이제 감사함, 좋은 점, 장점, 긍정성을 많이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통장을 따지자면은 통장을 많이 차곡 쌓아놔야지 물론이죠. 지출이 있을 때 예. 그것이 유지되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놔야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분은 절대 못 싸우실 것 같은데요. 잘 싸워요. 잘 싸우죠. 중요한 것은요. 네.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었을 때 부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율. 예, 알겠습니다. 긍정성이 부정성보다 5배 정도 많으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요. 반대로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한 3배 정도 많으면은 관계는 그냥 망한답니다. 그건 안 만나는 게 낫죠. 그런 경우에. 만나도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도 서로 그러니까 못마땅한 게 있긴 있으시군요. 너무 많죠. 우리 둘을 따지면은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요? 뭐 저는 공돌이 심순이, 네. 전공부터 완전 극과 극이고요. 잠자는 것도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에요. 또 올빼미 형. 아주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취향도 달라요. 음악만 하더라도 저 차는 뭐 웨스턴 그 클래식 같은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아니죠. 훨씬 더 전. 예, 맞아요. 옛날 한마디로 흘러간 뽕짝이 옛 노래. 하는 거. 예, 그렇게 너무 다르고요. 한 30년 같이 살면 좀 비슷해지지 않나요? 비슷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기 좋아하는 유형이고 저 채식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결국은 제가 그쪽으로 많이. 채식 쪽으로 가고. 저도 요즘 근데 일찍 건강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건강 때문에. 예. 저도 요즘은 일찍 일어나고 조금씩 변하죠? 변화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안 변하는 부분도 물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부분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많이 다른데 가치관은 똑같아요. 가치관. 가치관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것도 있다. 그건 부정적인 거로 보이고 어떨 때는 행동으로도 부정적인 게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탄탄한 신뢰와 긍정성이 많으니까 서로 그런 말씀도 좀 못마땅해도 말하는 방법이 다르겠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긍정성이 많이 쌓일 때는 똑같은 행동을 보여도 그게 참 예쁘게 보여요. 오히려 고마워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없는 점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예, 그런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보이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부정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정리정돈 너무나 깔끔하게 해서 피곤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차이, 다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보느냐, 그 차이가 이제 평소에 얼마만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이 긍정성을 쌓느냐. 여기까지 거기에 듣겠습니다. 다르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인재상, 변화하는 시대의 인재상, 그건 뭐 기본적인 전문성, 그리고 요즘 뭐 많은 분들 다 지적하는 창의성, 그리고 사실은 집단지성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성, 그 인성도 교육을 통해 키워질 수 있다. 심장지능, 심장뇌, 이걸 키워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 코칭, 네. 그리고 감정 응급조치, 네. 초감정. 네. 제가 요약도 잘하죠. 너무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행복 일기를 쓰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 제가 하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 50가지를 찾아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행복 일기는 저 처가 개발한 방법인데 거기에 핵심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밥상머리 교육도 많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 밥상을 차려놔봤자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아빠는 엄마도 일, 또 애들은 학원 가 있고 하니까는 모이질 않습니다. 예. 근데 자기 전에는 다 또 기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에? 그래서 저희는 옛날부터 자기 전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몇 가지를 했어요. 첫째, 하루를 보내고
좋았던 거 한 가지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았던 것. 그러면 하루에 살다 보면은 5만 가지가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뭐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좋은 것을 하나 선택을 하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의식이에요. 네. 하루 이틀에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지나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둘째.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밤늦게 서로 만나면 그날 짜증났던 것부터 얘기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는군요. 자기 전에는. 자기 전에는 물론 이제 짜증나는 일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잠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에 하는 이런 가족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았던 일 하고 그다음에 고마웠던 일도 사회자께서 하고. 말씀하셨듯이 짜증나는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무시하면은 그건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긴 하되.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일, 짜증나는 일도 언급을 하되 하지만 이래서 다행이다. 그 말을 또 다음 두 번째 순서로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거기에 뭔가 긍정적인 것을 내가 찾아내는 시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뜻에서 시자도 있고 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견각이라는 말 쓰질 않아요. 그렇죠. 견은 그냥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 시각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에요. 목적의식적으로 보는 것. 그렇죠. 긍정성을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래 이래서 다행이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은 하루 종일 왔지만은 그래도 젖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이런 말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마웠던 것, 감사한 것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래봤자 3, 4분밖에 안 걸리죠. 자, 좋았던 것, 나빴지만 다행인 것. 네. 그다음 고마웠던 것. 근데 고마웠던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외로울 때. 네.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실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이 세상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구나. 고마운 것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좀 커지면은 선행한 것. 좋은 일 한 것. 내가 좋은 일 한 것. 그것은 그 자체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이 남한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점. 네, 그날 이제 가족이 뭐 5이든 10이든 요새는 가족이 좀 단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는 예를 들어서 큰아이 장점을 얘기하면 엄마도 얘기해주고 아빠도 얘기해주고 상대방의 얘기해주고, 장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만약에 또 그날 순서가 아빠 장점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아이도 아빠 장점 하나 얘기해주고 엄마도 하나 얘기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가족이 그날 봤던 특히 좋았던 점, 뭐 잘했던 점, 장점 그런 거를 그렇게 긍정성을 우리가 이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정말 이거 다 하고 아마 잡니다. 어린 아이들은 쉽게 따라줍니다. 네. 아마 사춘기 든 아이들은 쑥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네. 게 좋겠군요. 좋죠. 근데 사춘기 아이들도 1, 2주만 지나면은 먼저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걸 좋으니까. 알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장점 알주면은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거의 굶주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5단계네요. 5단계. 그날 하루 좋았던 것, 기분 나빴지만 다행인 것. 그렇죠. 그리고 고마웠던 것, 선행한 것, 상대방의 장점.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른들은 배고픈 시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물질적인 것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 고픈 것이 문제입니다. 네. 마음 고픈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상대방의 장점 50가지 써주기 이런 것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서로 관계가 많이 멀어지고 많이 그 부정성이 많을 때 처음 시작은 마치 왜 우물이 바짝 말랐을 때는 물 한 바가지 분다고 해서 저기 그 펌프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마중물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약 50가지 적고 시작을 하는데 평소에는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해도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이제 엄마 아빠들도 많이 바쁜데 그리고 애들도 하루 종일 바쁘다가 밤에 자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보채고 그러거든. 잠 안 자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엄마 아빠들이 책을 읽어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 권만 읽어줄게 하는데 애들이 세 권 읽고 나면 또 이러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는 이제 쉬고 싶은데 애들은 안 자고 자꾸 보채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머리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완이 안 돼서 잠을 못 자서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엄마 아빠의 그 포근한 위안을 받고 이제 안정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라도 듣는 거니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차라리 손이나 발에 로션을 그러니까 엄마는 손에 로션을 발라주고 아빠는 예. 발에 로션을 한 2분 정도만 뭐 조용한 자장가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손에 로션을 발라주면서 아이고 손이 참 이쁘네 발도 커졌네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해주면서 한 2, 3분을 쓰다듬어주면 아이들이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느끼면서 몸으로 예, 그러면서 정말 꿈에 잘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대개는 책을 7권, 8권 읽어줘도 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자 이러면서 불을 탁 끄고 나가게 되면은 아이도 아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혹은 아빠가 화를 냈구나 나는 나쁜 아이인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외로운데 그렇게 외롭게 억지로 잠을 자게 되면 다음날 일어나서 또 짜증내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아이와의 교감, 신뢰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 조절 어떤 긍정성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죠. 네. 오늘은 주로 이 감정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뭐 요약할 것도 없이 인재의 상이 달라졌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뭐 전문성, 전문 지식, 창의성, 뭐 협업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내 마음 속에는 좀 아까 행복일기 같은 데서 드러났습니다만은 세상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긍정성, 또 고마움, 감사의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 공부를 나 스스로가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면 자녀의 인성이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인성이 좋아지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마더 데레사도 될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이 사회에 보면 그렇게 뭐 꼭 뭐 큰 돈을 벌거나 큰 권력을 지지 않아도 정말 선하고 좋은 일, 자기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많이 소리 없이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더 좋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빌 게이츠는 농담이었고요. 인성이 좋아지면요, 그저 행복한 겁니다. 네, 본인 맞습니다. 스스로가. 네. 2015년 첫 EBS 초대석 개인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리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조백 교수님 또 최성일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마음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